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오늘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판 거래와 재판 압력 등의 의혹에 최고위 법관들이 개입됐다고 사실상 법원이 인정한 셈인데 향후 수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각했는데 생색내기식 영장 발부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가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싱가포르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대화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832명으로 날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를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교도소 죄수들이 집단 탈옥하는 등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초강력 태풍 짜미로 인해 항공기 1000편 이상이 결항되고 수도권 전철이 멈추는 등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사카 등지의 주민 270만 명에게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노인 인구 역시 줄고 있어 지방에서는 마을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에 들어선 한국의 현주소,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이 4명 모두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가 된 겁니다. 이들은 재판 거래, 판사들에 대한 탄압, 각종 재판 개입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자동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고 1명을 제외하곤 자택 압수수색은 모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강제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자, 그동안 이제 사법농단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몇 차례 발부됐지만 다 실무진급이었습니다.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차는 양 전 원장이 최근에서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함께 청구했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차에서 과연 얼마나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다소 회의적이란 말이 있지만 검찰은 일단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즉 양 전 원장이 범죄와 관련돼 있다고 충분히 소명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겁니다. 워낙에 여러 혐의들이 얽혀 있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시간을 끌기도 해서 이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의혹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제기가 된 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는 먼저 상고법원 도입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정책에 부정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빗발치는 진상 파악 요구에 마지못해서 지난해 3월 진상조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법원 내 판사들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을 법원 행정처가 나서서 방해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지만 이때만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구체적인 혐의들 또 다른 범죄 혐의들도 하나둘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검찰청사에 불려 나온 판사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지목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법원행정처 소속 A 판사가 판사 뒷조사 문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고용이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고요.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의혹들도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법관 사찰, 부산 법조비리 연루 판사 무마 의혹, 그리고 박근혜 비선 의료진 소송 개입, 심지어 공보관실 예산을 빼돌려서 전국에 있는 법원장들에게 현금으로 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가장 심각한 내용은 아무래도 강제징용 소송 지연 의혹이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법원 행정처장이 회동을 갖고 강제징용 관련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인데 검찰은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처장이 회동에 나선 것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 최고위층을 향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실상 무너진 만큼 양 전 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예,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에도 3명의 전직 대법관들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인물들인데 각각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강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강제징용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문건을 만들어왔습니다. 또 상고법원 추진에 부정적이던 판사와 대한변협을 뒷조사한 문건도 생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를 지휘한 처장들도 수사선상에 올려왔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모두 법원행정처장 출신입니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이른바 삼청동 공관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사건 결과를 바꿔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의 상고법안 추진 당시 처장을 지냈습니다. 2014년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김 전 실장 주재의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비선진료 박채윤 씨 소송을 챙겨줬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 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에 직접 연루됐습니다. 2016년 부산 지역 건설업자와 유착한 판사 비리가 알려지자 당시 건설업자의 항소심 재판에 부산 고등법원장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들 대법관들이 받는 의혹들이 모두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예, 이 사법농단 사건은 제 옆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한민용 앵커가 그동안 계속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지금도 계속 검찰을 출입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와 함께 이번 압수수색의 의미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민용 기자, 일단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차량만 압수수색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제일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계속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가 않고 방탄법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다 보니까 쫓기듯 내놓은 거 아니냐, 발부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되고 석 달여 만에 오늘 정점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사법행정을 총괄했던 전직 대법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 장소 등을 보면 왜 쫓기듯 나온 영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엔 차량 한 대에 대한 압수수색만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주거지, 그러니까 자택을 포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내준 겁니다.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 등에 따르면 법원은 주거지에 대한 기각 사유로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고 또 주거지에 증거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안에는 증거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차량 안에는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먼저 이 기각 사유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내용만으론 가족이 함께 사는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허용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예. 대신 혐의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니 차량으로 압수수색을 제한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압수수색한 차량이
대법원장 시절 탔던 차량이 아니고 퇴직 후 최근 타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검찰은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기록을 보고 마지못해서 차량 한 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내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전직 대법관 3명을 보시면 차한성, 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들은 로펌이나 로스쿨, 사무실에 대해서만 영장이 나왔습니다. 예. 역시 거주지는 제외가 됐고요. 다만 최근 퇴임해서 사무실이 없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한 명의 집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를 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고 나머지는 안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네. 있는 거겠군요. 네. 자, 그래도 그동안 이제 여러 번의 이제 압수수색 영장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 어쨌든 허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보고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법원은 내부 조사 때부터 이 사건은 임종원 전 차장의 선에서 저지른 일탈 행위이지 대법관 이상, 그러니까 이 윗선과는 관계가 없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윗선에 대한 영장들을 계속 기각해 왔던 건데요. 그런데 수사 석 달여 만에 윗선 영장을 내주면서 법원이 기존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저희도 앞서 계속 보도해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증거 자료 또 진술이 이미 확보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일단 행정처에서 내부 자료도 받았고 임종원 전 차장을 압수수색하면서 USB를 확보해서 그 안에 있던 행정처 내부 자료도 모두 확보를 했는데요. 특히 스모킹건으로 불렸었죠. 이규진 전 실장의 업무 수첩도 확보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양 전 대법원장 등 이제 윗선들의 지시 또 대법원장과 윗선들만 모여서 했다는 그 5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 모두 여기 적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까지 전현직 판사들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들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런 인정하는 진술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증거와 진술들 모두 한 곳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양 전 대법원장 쪽에서 어떤 입장 발표 내놓은 거는 없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취재 기자가 오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역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예. 다만 3개월 전이죠. 지난 6월 1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 재판거래 의혹 등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뒤에 판결이 나고 난 훨씬 뒤에 작성된 거 아닙니까? 판결이 나고 물론- 난 뒤에는 그런 해석을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이? 예, 그 당시에도 이제 한민용 앵커가 취재 현장에 나갔었던 그런 장면인데, 자, 어쨌든 뭐 이야기는 판결이 난 뒤에 평가를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이번 영장 발부된 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거 제한적이긴 하지만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법농단 수사에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24호 태풍 짜미가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를 거쳐 서부 규슈 지역으로 접근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구의 등대가 통째로 뽑힐 정도의 위력인데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까지 더해져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홍지웅 기자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면서 나무들이 요동칩니다. 강풍을 이기지 못한 간판이 쓰러졌고 가로수는 아예 뿌리채 뽑혀 나갔습니다. 빗물이 몰아치는 건물 바닥은 물보라가 넘쳐 흐릅니다. 초강력 태풍 짜미가 지나간 자리에는 등대가 통째로 뽑힐 정도의 상처가 남았습니다. 짜미는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순간풍속 60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현재 일본 본토 규슈에 상륙한 뒤 열도를 따라 점차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새벽에는 수도권 부근을 거쳐 정오쯤 최북단 홋카이도를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본의 중심을 훑고 지나면서 피해 규모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인근에선 30만 가구가 정전됐고 주민 27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오키나와 나하공항과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폐쇄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고속철도와 전동차까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짜미가 이동하면서 길목마다 최대 순간 풍속 60m 이상의 강풍과 300mm의 비를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도쿄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태풍 짜미가 상륙한 일본은 초비상에 걸렸는데 내일 새벽 도쿄 수도권을 통과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도쿄의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윤 특파원, 지금 도쿄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도쿄는 말 그대로 폭풍 전야처럼 고요합니다. 오후 5시부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 현재는 비는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24호 태풍 짜미가 시속 50km의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 수도권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현재 도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2시간쯤 전에 제가 시내로 취재를 다녀왔는데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려는 시민들 때문에 거리는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ちょっとこれから友達と出かけようと思ってたとこだったんで、ちょっと走らないってなったんで、ちょっと予定変えないとな。 네, 태풍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 JR 열차는 오후 8시 이후 운행을 전면 중단했고 도쿄와 나고야를 잇는 도카이도 신칸센도 오후 5시 이후 운행을 멈췄습니다. 국내선 항공편도 1,000편 넘게 결항된 상태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태풍 짜미의 위력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이 59년 만에 찾아온 강한 태풍이라고 하죠. 네, 짜미는 중심 기압 950 헥토파스칼, 최대 순간 풍속 60m로 초대형 태풍입니다. 짜미는 만조 시간인 오후 8시를 전후로 해서 일본 열도에 접근하기 때문에 큐슈 남부 지역 등에서는 최대 13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1959년 5,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던 이세만 태풍에 필적하는 초강력 태풍이라고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현과 오사카 등의 270만 명에 대해서 피난 권고가 내려진 상태고 NHK 등 방송에서는 피난을 서두르라고 안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불과 이달 초였죠. 태풍 제비로 침수가 됐던 오사카 간사이 공항 다시 폐쇄됐다고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태풍의 진로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지난 4일 태풍 제비로 인해서 고립됐던 간사이 공항은 내일 오후 6시까지 19시간 동안 선제적으로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고시마현 아마미시에서는 강풍과 파도로 인해서 11m짜리 등대가 뽑히기도 했습니다. 도카이 지역에는 오늘 하루 동안 50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야자키현에서 1명이 실종됐고 7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짜미는 오늘 밤 관동 지역을 통과해서 내일 오후쯤에는 일본 열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지진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이 섬을 강타한 규모 7.5 강진과 또 이어진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83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 혼란을 틈타서 교도소에서는 죄수 수백 명이 집단 탈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규모 7.5 강진과 직채만한 쓰나미가 핥히고 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은 대부분 폐허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지난 28일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오늘 83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밤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420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한국인 교민 1명을 포함해 29명이 실종됐고 부상자도 540명에 이릅니다. 다만 이도 정확하게 집계된 숫자는 아닙니다. Dan diperkirakan jumlah korban ini masih akan terus bertambah. Ya kita berharap data ini tidak bertambah. Tetapi dengan melihat kondisi yang ada di sana. 이 때문에 수습이 진행되면서 확인되는 사망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를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팔루 지역은 건물과 주택 수천 채가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 등 교통시설도 파괴됐습니다. 정전과 통신 두절까지 겹쳐 피해 수습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언론은 무너진 대형 쇼핑몰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는 약탈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 교도소 2곳에서 죄수 300명 이상이 어수선한 틈을 타 집단 탈옥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였는데 요지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핵무장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1년 만에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이용호 외무상은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협상 과정을 의식한 듯 동시 행동과 단계적 해법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시 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또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무기와 기술 이전 약속까지 했지만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무상은 15분 동안 신뢰, 불신이란 단어를 18번 사용했고 비핵화도 7차례 언급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신뢰 구축 조치를 압박하면서 향후 협상의 주도권 또한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외신들은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연설에서 조건 없이 핵무장을 풀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 대한 반응은 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북한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비핵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용호 외무상. AP통신은 북한은 신뢰 없이 무장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재는 망상이다는 이 외무상의 발언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계속되는 제재가 미국에 대한 불신을 깊게 한다고 북한이 주장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폭스뉴스는 북한이 절대로 조건 없이 핵무장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한 대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우려 섞인 반응에 김성 유엔 주재 신임 북한 대사는 미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신뢰 구축을 호소한 것일 뿐 연설 내용이 세지 않았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유세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편지를 언급하며 북한과 사랑에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re great letters. We fell in love. I didn't give up anything. Really.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과 싱가포르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구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의 운명이 이제 한두 달 안에 결정됩니다. 당장 10월에 있을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자,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먼저 이용호 외무상의 이번 연설 내용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강한 톤이고 말에 뼈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 연설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 외무상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신뢰라는 말 가장 많이 썼습니다. 예. 신뢰가 부족하다, 신뢰 조성에 품을 들여야 한다. 15분 연설하면서 18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은 미국 너희 아직 못 믿겠다. 뭔가 보여줘야 믿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전선언 해주고 제재 풀어줘야 자신들도 믿고 비핵화 조치할 수 있다는 건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비핵화도 신뢰 조성의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 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낮은 단계부터 병행해 나가자는 말입니다. 곧 비핵화 협상 시작될 텐데 일방적인 양보는 안 할 거다. 미국이 뭘 해줄지 보고 그에 맞게 비핵화 조치 내놓겠다는 것이고요. 이 협상 주도권 놓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부터 기싸움에 들어간 것처럼 들립니다. 자, 그래도 확실한 거는 지난해 이제 같은 자리에서 연설을 이용호 외무상이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험한 말이 좀 줄어든 것 같군요. 네, 확실히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지난해 같은 자리에서는 트럼프는 정신 이상자다, 또 최고통사령관이다, 최고의 고통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 또 거짓말의 왕초다, 악통령이다, 험한 말들을 계속 쏟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예 트럼프란 이름조차 언급을 안 했습니다. 대신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미국 내 강경 여론을 문제 삼았는데요.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험담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무리한 요구를 행정부에 강박해 회방을 놓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협상에 회의적인 미국 내 보수 강경파들은 콕 집어 비판하는 반면 협상을 주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던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는 미국의 반응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다음 달 방북을 하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바람대로 종전선언에 화답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은 겉으로는 뭐 서로 북미가 뭐 비핵화가 먼저다, 아니다, 종전선언이 먼저다, 또 지루한 신경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번 유엔 총회에서 주목할 장면이 있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용호 외무상과 만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저렇게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겉으로 보이는 신경전 외에도 물밑에 뭔가 오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오가는 것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CBS 등 미국 언론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종전선언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판가름이 날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에 빠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내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남북은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서의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 주변의 지뢰부터 제거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20일 안에 이 작업이 완료되면 이후 닷새 동안 이곳의 초소와 그 안에서 근무하는 인원, 총기류를 철수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 충북 제천에서 한 여자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 선배와 친구들로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 사이버 불링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2학기 개학을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 2일, 충북 제천의 한 상가 4층 건물에서 16살 A양이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A양의 학교 선배와 친구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입니다. A양이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있다며 단체로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보내 욕을 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문은 A양의 친구가 퍼뜨린 거짓말이었는데 A양이 사이버 따돌림, 이른바 사이버 불링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입니다. 사이버 불링은 특정 사람을 대화방에 불러놓고 다수가 욕설을 퍼붓는 떼카, 대화방을 나가면 자꾸만 초대해서 괴롭히는 카톡 감옥 등 더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조사에선 학생 10명 중 1명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을 정도로 신체 폭행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측은 A양이 숨진 뒤에도 사이버 불링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현장에선 여전히 사각지대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학교 폭력 가이드라인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매니저가 팬을 폭행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해당 소속사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난 28일 온라인에 인천공항에 나타난 워너원에게 한 여성 팬이 다가가려 하자 매니저가 밀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소속사는 해당 인물이 회사 소속 매니저가 맞다며 과잉 대응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이에 따른 징계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국제관함식에 일본이 우길기를 달고 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제주 사회에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과 관함식 개최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곳이죠. 제주 강정마을은 다시 한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국제 관함식이 열릴 제주 해군기지 앞에 주민이 모였습니다. 관함식 개최지 선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우길기 논란까지 더해져 걱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관함식 문제를 청와대와 해군이 개입하면서까지 마을을 찢어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지난 27일에는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이곳에서 관함식 반대를 외쳤습니다.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이 제주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관함식 자체가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한다는 겁니다. 주민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강제 노역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관함식 행사 때 우길기를 들고 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고 일본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36년 동안 억압받고 힘들게 우리 국민들이 살았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 정서로도 안 맞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우길기 고수 주장을 계기로 제주 사회 내부에서 관함식 반대 여론이 다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증여세 탄루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따져봤더니 더 강력해진 단속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 A씨는 최근 자녀에게 30억 원대 서울 아파트를 사줬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수준인 자녀가 매입하는 것처럼 했는데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낸 게 탄로난 겁니다. 증여세 탄루의 대부분은 이처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 얼마나 성과를 냈을까? 서울지방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실적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305건, 징수액은 2,453억 원입니다. 2016년 248건, 2015년 323건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징수를 위한 사전조사 단계인 서면 확인과 실지 조사 건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국세청의 자금 출처 검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1,433건의 조사가 있었는데 그 전해보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3년 2,262건 이후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투기 재원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증여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증여세 부분에서 탄루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의 한계 속에서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라며 자진 신고 유도 확대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경기장에 임시 관람석을 설치했던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못 받았다는 돈이 100억 원이 넘는데 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악의적인 공사비 부풀리기라며 맞섰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결국 법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행사용품 대여업체인 대원렌탈은 평창올림픽 그랜드 스탠드 공급을 맡았습니다. 설상 경기장에 임시 관람석을 설치하는 86억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은 당초 금액의 2배가 넘는 107억 원이 추가로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최초 설계가 부실한 데다 빠듯한 공기를 맞추느라 비용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에 IOC 측이 안전 문제 등을 계속 지적해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업체 측은 그때마다 조직위와 감리단의 승인이 있었다며 관련 문서도 공개했습니다. 반면 조직위는 업체 측이 제안서 내용과 맞지 않는 설계를 계속 제출해 대회 준비에 차질을 줬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대회가 임박해 급하게 공사를 시작했고 계약은 나중에 맺었다고 설명합니다. 업체 측이 이를 악용해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조직위도 IOC 지적사항 등으로 중간에 추가 지시사항이 많았던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리단이 인정한 추가 공사비는 12억 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양측 의견차가 워낙 커 결국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는 사이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살이 넘는 노인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서 206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운 41%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고 출산율은 줄면서 지방에선 마을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길에는 노인만 눈에 띕니다. 뛰어노는 아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놀이터는 텅 비었고 미끄럼틀은 녹이 슬었습니다. 마을 회관 바닥엔 주민들의 약봉지가 쌓여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늘면서 회관을 찾는 발걸음도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유공이 마을이 없어질까 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빈집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고 부서진 집기가 가득합니다. 마을 주택 60여 채 가운데 10집은 주인이 없습니다. 고령으로 집주인이 숨지면서 자연이 방치됐습니다. 이 마을 평균 연령은 70대 중반. 최연소 주민이 71살입니다. 우울감도 있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래요. 우리들이 이제 떠나고 이 마을이 없어지면 우리 시집 고향은 아주 없어지는 거지. 이런 상황은 농어촌 지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은 2013년 75곳에서 올해 89곳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읍면동 가운데 없어질 위험이 큰 곳은 1,503곳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속한 부산 중구와 영도구, 동구 등도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노령 인구가 늘면서 시골 마을부터 광역 대도시까지 인구 절벽 현상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그렇다면 고령 사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색연필의 쥔손은 모진 세월에 굳어 있습니다. 여든 평생 처음 그려보는 그림입니다. 노인들의 그림으로 엽서를 만들어 파는 한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기획 사업 현장입니다.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3시간씩 사흘 일해서 7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받습니다. 이게 좋죠. 포장하고 이런 게 좋죠. 박스는 더우면 뜨거워서 내면서 주시하고 추우면 손가락이 얼어서 그냥 막 주스로 내고 그래. 흰 반죽을 빚는 손이 분주합니다. 2시간 동안 빵 100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수입은 매달 60만 원 남짓. 노릇하게 튀긴 꽈배기가 잘 팔릴 때면 자부심도 느낍니다. 여기 오면은 뭐라 해야 되나? 내 일터라기보다 내가 놀이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돈과 보람을 함께 느끼는 직장. 노인에겐 흔하지 않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노인 인구의 58%는 취미 생활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일하는 노인은 많은데 빈곤 상황에 놓인 고령층도 10명 중 4명을 넘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적고 복지도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노인 일자리 대부분은 단순 노무직이나 임시직, 일용직입니다. 어르신들이 발굴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일거리와 매칭을 하는 거, 일자리와 매칭하는 데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일거리가 많지 않은 것도 있고.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창출과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시스템. 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무노조 경영입니다. 이 노조가 없어도 사원들의 복지를 보장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삼성그룹의 경영 원칙. 이 교과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지만 80년간 삼성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지면서 이를 따라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는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 많이 알려져 있죠. 노조가 필요 없을 만큼 잘 보상을 해주겠다는 자부심의 표현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조를 막기 위한 치밀한 방해와 회유 공작, 유령 노조 설립, 또 지도부에 대한 미행과 협박까지 이런 것들이 문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결국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필요하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모두 헌법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총수 일가의 갑질에 못 이겨 거리로 나온 항공사 직원들과 창사 50년 만에 노조를 만들려는 포스코 노동자들 모두 가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이 노조를 막고 감시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칭찬받을 성과였을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권리 침해였다는 사실. 자, 이제는 이 원칙이라는 것에 과연 경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 심각하게 되짚어 볼 때가 된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무노조 경영이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지만 국산미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창고에 가득 쌓인 우리미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시름에 빠졌습니다. 팔 곳이 없어 2년째 창고에 묵혔는데 이젠 폐기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가 저장 창고에 포대자루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수확해놓고 팔지 못해 쌓아둔 우리 밀입니다. 나방 날리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많죠. 다 썰어 줘보라고.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창고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50여 평 규모의 창고가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재고를 소진하지 못하고 쌓아둔 우리밀입니다.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는데요. 이렇게 한 포대에 1톤씩 1,200여 개의 포대가 이곳에 쌓여 있습니다. 저장 창고가 모자랄 정도지만 재고를 언제 소진할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량을 늘렸는데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판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우리밀 자급률을 9.9%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에는 0.9%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팔리지는 않는데 값싼 수입밀까지 밀려들면서 2016년부터 생산된 18,000톤 이상이 재고로 쌓였습니다. 농민들은 이대로라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지금 마딱지가 나죠. 인건비랑 다 해갖고 어떻게 이거세요? 그러면 이제 아예 차라리 논바닥에 놓고 그냥 갈아 엎어놓으면서 낫지. 농민단체들은 무엇보다 소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수입밀하고 우리밀하고 차이가 한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정부가 수면 안 했으면 현재 상태는 방법이 없이 전부 다 전 우리밀 농가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다 지금 부도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품질 개선과 비축 물량 확대 등 소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10월인 내일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고 뇌나 뇌혈관 등에 대해 자기공명 영상, 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현재 대학병원 기준 최대 75만 원의 검사비가 1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내년엔 복부나 흉부, 2021년까지는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 목욕탕과 사우나입니다. 예, 목욕탕과 사우나, 목욕탕이나 사우나나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다만 목욕탕이라고 하면 좀 더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이미지가 강하긴 한데요. 오늘 때 아닌 목욕탕, 정확하게는 사우나 논란이 이긴 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기자회견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심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예. 업무 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한 기강의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예,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청와대가 쓸 수 있는 그 업무 추진비에 사우나가 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사우나비를 쓴 거는 엄연히 문제다, 뭐 이런 주장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 자료를 근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당 자료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이라는 자료에서 174쪽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업무 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 위생업종 가운데 사우나가 이처럼 포함돼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심 의원도 엄연히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심 의원 주장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네, 다만 사우나 뒤에 표시된 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나 등 대인 서비스 이런 말이 써 있는데요. 예. 이를 따져보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쓰는 법인카드인 클린카드가 이 제한업종을 점차 늘려온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당초 클린카드가 이 제한업종을 늘려온 건 당시 기사에서 보듯이 이 변종 성매매를 비롯해서 이 퇴폐업소에서 쓰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당시에 나왔던 기사들이군요. 맞습니다. 때문에 여당 관계자 역시 클린카드에서 사우나를 금지시킨 건 클린카드가 퇴폐업소나 유흥업소에서 오남용되는 걸 막으려고 한 것,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여당 관계자의 이야기고요. 청와대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해명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선 이정도 청무비서관이 직접 나와서 지난 28일 해명한 바 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예. 혹독한 추위에 고생을 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 경찰 군인들을 유래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이 그 리조트에 있는 그 목욕 시설을 가서 사우나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난 평창 올림픽 때 지원 나온 경호팀이 혹한 속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사우나를 갔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그 비용은 한 사람당 5,500원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저희 취재진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업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우나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갔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위한 게 소명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이제 또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고 했으니까 이에 대한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폴더 인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군요. 네, 바로 어제 조선중앙TV에 방영됐던 김 위원장의 모습인데요. 개교 70주년을 맞은 김책공업 종합대학을 찾은 김 위원장이 교직원들과 연구원들 앞에서 이 기념사진 찍기 위해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군요. 뭐 거의 90도 가까이, 90도까지는 아닌 것 같군요. 예, 상당히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모습인데 확실히 낯설기는 합니다. 이 최근에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저렇게 인사를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는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문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서 평양 시민들을 향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장면도 북한에서 그대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옆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은 당시에는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김 위원장 모습을 보고 문 대통령을 흉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추측을 뭐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김 위원장이 이처럼 폴더 인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예. 지난 7월에도 이렇게 인사를 한 바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 전국 노병대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참가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예. 또 이뿐만 아니라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발표할 때도 이렇게 인사말을 한 뒤 이때는 정말 90도에 가깝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바 있습니다. 예, 폴더 인사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김 위원장이 어쨌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이유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물어봤더니 이 젊은 나이의 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로 분석했습니다. 이 전문가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면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지도자가 뻣뻣하게 행세해서는 인민들한테 존경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권력 승계를 받은 이후에 일관되게 이 같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도 당이 인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회주의를 지킬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왔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통치 스타일은 할아버지인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도 비교되는 통치 스타일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보다 기온이 내려가겠고 낮 기온도 서울 19도, 대전 20도, 대구 21도에 머무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태풍 짜미의 영향으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강한 바람에 물결도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